창구 직원이 도장을 내려놓으며 나를 봤다. 이 도장, 다른 분 명의인데요. 손바닥 위엔 똑같이 생긴 도장이 두 개. 하나는 우리 성, 다른 하나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아버지 수첩엔 40해 동안 매달 열 이튿 날 자리에만 그어진 짧은 선 하나. 그 이름은 묻지 마라. 어머니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등을 돌렸다. 아버지는 왜 우리 성도 아닌 남의 이름을 40해나 손에 쥐고 살았을까? 그 낡은 도장 앞에서 아버지가 그토록 아꼈던 건 정말 돈이었을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49회째 되던 날, 나는 처음으로 안방 장롱을 혼자 열었다. 이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는 건 그 안에서 나온 걸 아직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다.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하기엔 내 것이 아니었고 남의 것이라고 하기엔 아버지가 40해를 품고 산 물건이었다. 나는 62해를 아버지 딸로 살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내가 아버지를 하나도 모르고 살았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 이건 아버지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를 다 안다고 믿었던 딸이 뒤늦게 눈을 뜬 이야기에 가깝다. 늦가을이었다. 마당에는 김장에 쓸 배추가 20포기쯤 소금에 절여지고 있었고 나는 그 사이를 지나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소금물을 갈아붓느라 등을 보이고 계셨다. 아버지 49제를 지낸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였다. 집안 어른들이 다녀가고 조문객이 끊기고 상철 오빠까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나자 집에는 어머니와 나만 남았다. 아버지가 없는 집은 이상하게 넓었다. 아버지 방문을 며칠째 열지 못하고 지나다니기만 했는데 그날 아침 어머니가 배추를 절이러 나가시는 걸 보고 나는 마음을 정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는 일 말이다. 사실 나는 그 방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다.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서먹하던 아버지인데 막상 방문 앞에 서니 그 서먹함이 미안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버지가 쓰던 방은 떠난 사람의 방이 되게 그렇듯 아직 사람 냄새가 다 빠지지 않은 채로 조용했다. 벽에 걸린 달력은 아버지가 넘기다만 채로 지난달에 멈춰 있었고 그 밑에 아버지가 앉던 낡은 방석이 눌린 자국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방 한쪽에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쓰던 돋보기와 옆으로 접힌 신문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신문을 늘 끝까지 접어가며 봤다. 종이 한 장도 함부로 넘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방석 위에 잠깐 손을 얹었다. 온기 같은 건 당연히 없었다. 그저 오래 눌린 자리에 결만 손끝에 닿았다. 먼저 옷가지부터 정리하려고 장롱을 열었다. 장롱은 세 칸이었다. 윗칸에는 철 지난 이불이, 가운데 칸에는 아버지 양복 두 벌이 걸려 있었다. 나는 맨 아래 칸을 열었다. 거기엔 아버지가 평생 버리지 못한 잡동사니가 있었다. 낡은 손전등, 녹슨 라디오, 노끈으로 묶은 편지 뭉치, 그리고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 하나. 나는 그 상자를 무심코 열었다. 상자 안에는 도장이 두 개 들어 있었다. 하나는 익숙했다. 아버지가 은행에 가거나 관공서에 서류를 낼 때 쓰던 우리 성이 새겨진 인감이었다. 붉은 인주가 달아 손잡이까지 물든 그 도장은 내가 어릴 때부터 봐온 것이었다. 그런데 그 옆에 똑같이 오래된 도장이 하나 더 있었다. 나는 그걸 집어들었다. 손잡이가 반질반질했다. 아버지 것보다 더 오래 만진 것처럼 손때가 베어 있었다. 나는 도장 밑면을 불빛에 비춰보았다. 거기 새겨진 이름은 우리 성이 아니었다. 박정길.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우리 집안에도 어머니 집안에도 내가 아는 아버지의 어떤 친척에게도 없는 이름이었다. 나는 그 세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잘못 읽었나 싶어 다시 비춰봤지만 분명 박정길이었다. 손끝이 서늘해졌다. 왜인지 나는 그 도장을 얼른 상자에 도로 넣고 싶었고 동시에 도저히 놓을 수가 없었다. 도장집은 유독 손때가 많았다. 아버지 인감을 담아두던 나무 상자는 겉이 그냥 낡았을 뿐인데 이 낯선 도장이 들어있던 자리만 안쪽이 반들반들 닳아 있었다. 나는 그 자리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았다. 오랜 세월 같은 손이 같은 자리를 만지면 나무가 저렇게 닳는다. 인주도 이상했다. 아버지 성이 새겨진 도장 쪽 인주는 아직 촉촉했는데 박정길이라 새겨진 도장 아래 깔린 인주는 오래전에 굳어 가장자리가 갈라져 있었다. 오래 쓰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찍을 일이 없어진 물건 같았다. 그런데도 상자에서 꺼내 만진 흔적은 그렇게나 많았다. 마치 찍지는 않으면서 자주 꺼내 손에 쥐어보기만 한 사람처럼 나는 아버지가 밤이면 이 상자를 열어 도장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왜 그랬을까? 무언가를 잊지 않으려고,
혹은 무언가를 견디려고. 그때의 나는 그저 이 도장이 무섭고 낯설기만 했다. 이 작은 나무 도막 하나가 아버지의 평생을 어떻게 붙들고 있었는지 그날의 나는 알 리가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배추 뒤집는 소리가 철벅철벅 들려왔다. 그 평범한 소리가 그날따라 아주 멀게 들렸다. 도장 2개를 손바닥에 나란히 올려보았다. 무게가 비슷했다. 크기도, 나무의 결도, 손잡이의 모양도 거의 같았다. 누가 봐도 한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집에서 판 도장 같았다. 그런데 면의 이름만 달랐다. 나는 2도장을 번갈아 뒤집어 보며 아버지가 왜 굳이 자기 것과 똑같이 생긴 도장을 하나 더 만들어 나란히 두었는지 생각했다. 감추려던 물건이라면 이렇게 자기 인감 옆에 나란히 두었을 리가 없었다. 오히려 늘 곁에 두고 함께 챙긴 물건 같았다. 그게 더 알 수 없었다. 창밖으로 마당에 배추가 보였다. 소금에 숨이 죽어가는 배추잎이 늦가을 볕에 축 처져 있었다. 나는 그 흔한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이 자꾸 그 낯선 이름으로 돌아갔다. 박정길. 입안에서 그 이름을 몇 번 굴려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이 이름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혼자 도장을 들고 앉아있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아버지가 이 도장을 나 보라고 남긴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감추려 했다면 태워 없앴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태우지 않고 자기 인감 옆에 곱게 두고 떠났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철 오빠는 아버지 장례 뒤로 집안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나는 되도록 담담하게 아버지 장롱에서 나온 도장 얘기를 꺼냈다. 우리 성이 아닌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하나 있다고. 오빠는 잠깐 말이 없더니 그런 도장은 모른다고 했다. 그러곤 곧바로 말을 돌렸다. 아버지 앞으로 된 이 집 명의는 어떻게 할 거냐? 밭은 누구 이름으로 넘길 거냐? 형제간에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시끄럽다는 얘기였다. 나는 도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빠는 벌써 서류 얘기를 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입안이 말라 있었다. 물을 한 잔 마셨는데도 목이 잠긴 것 같았다. 부엌으로 나가 절인 배추 사이에 쭈그리고 앉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등을 보이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에게 도장 얘기를 꺼낼까 하다가 삼켰다. 왠지 지금은 아닐 것 같았다. 대신 나는 배추 뒤집는 걸 도우며 어릴 적 겨울을 떠올렸다. 우리 집은 지독하게 아꼈다. 아버지는 방에 불을 하나만 넣게 했고 온 식구가 그 방에 모여잤다. 겨울이면 새순물도 데우지 말라 했고 전등은 방을 나설 때마다 끄고 다니라고 했다. 밥상에 반찬이 2가지를 넘는 날이 드물었고 고기는 명절에나 구경했다.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새 신발을 신고 오면 발을 감췄다. 우리 집만 왜 이렇게 사나 싶었다. 아버지는 벌이가 아주 없는 사람도 아니었다. 읍내 정미소에서 오래 일했고 남의 논일도 부지런히 다녔다. 그런데도 돈은 늘 어딘가로 새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손에 남지 않았다. 나는 그게 아버지의 인색함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한 번은 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교복값이 없어 입학이 늦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내자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담배만 태우다가 다음날 어디선가 돈을 구해왔다. 나는 그때 아버지가 나를 위해 큰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굴어서 속으로 원망했다. 남들은 그냥 사주는 교복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온 집안 대사처럼 치러야 하나 싶었다. 아버지는 당신 옷 한 벌을 10년씩 입으면서도 그 흔한 외식 한 번을 아까워했다. 자식 교복값 앞에서도 저렇게 오래 뜸을 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다. 10원 한 장을 벌벌 떨며 쓰던 사람. 그런 아버지가 우리 성도 아닌 남의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그걸 40해 가까이 손때가 나도록 쥐고 살았다는 게 나는 도무지 아기가 맞지 않았다. 아끼는 사람이 왜 남의 이름을 품나? 그 2가지가 한 사람 안에 어떻게 같이 있었는지 그날의 나는 짐작조차 못했다. 이튿날 아침 나는 그 도장을 가방에 넣고 읍내 은행으로 갔다. 무엇을 확인하려던 건지 나도 잘 몰랐다. 다만 도장이라는 건 어딘가에 등록이 되는 물건이니까 이 이름이 대체 누구인지 실마리라도 얻고 싶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그 이름이 여전히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깨기 전에 조용히 집을 나섰다. 어머니 앞에서 다시 그 이름을 꺼낼 자신이 없었다.
읍내은행은 아버지가 오래 거래하던 곳이었다. 아버지는 늘 이 은행 창구에서 예금을 넣고 뺐다. 나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몇 번 와본 곳이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창구에 앉았다. 젊은 직원에게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다고 남긴 통장을 정리하고 싶은데 도장이 2개 나와서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말하면서도 나는 두 번째 도장의 이름을 굳이 입에 올리지 않았다. 왠지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는 게 겁이 났다. 나는 두 도장을 나란히 창구에 올려놓았다. 직원은 우리 성이 새겨진 아버지 인감을 먼저 확인하더니 두 번째 도장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무언가를 입력하던 그 사람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러곤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도장 다른 분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박정기님과는 어떤 관계세요? 나는 대답을 못했다. 관계라니.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직원이 내 얼굴을 살피는 게 느껴졌다. 나는 귀가 먹먹해지는 걸 느끼며 그냥 아버지 물건 정리하다 나온 거라고 얼버무렸다. 직원은 더 묻지 않고 화면을 몇 번 더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 도장으로 예전에 통장이 개설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오래 거래가 없어 잠긴 상태라고. 명의자 본인이 아니면 자세한 건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나는 그 통장이 언제 만들어졌느냐고만 물었다. 직원은 기록이 아주 오래되었다고, 수십 년 전이라고 했다. 수십 년 전.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끝이 다시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등록은 오래전에 되어 있고 지금은 거래가 없다는 말만 듣고 나는 은행을 나왔다. 가을볕이 환한데도 나는 한기가 들었다. 다른 분 명의 그 말이 자꾸 귀에 남았다. 아버지는 남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등록해두고 그걸 수십 년이나 지고 산 사람이었다. 나는 은행 앞 벤치에 잠깐 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걷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 아버지처럼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살면서 속에 무언가를 감춘 사람이 저 중에도 있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 앞에 도장을 내려놓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박정길이 누구예요? 이 도장이 아버지 장롱에서 나왔어요. 어머니는 밥상을 훔치던 행주지를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잠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그 이름을 들여다보았다. 놀란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오래 알고 지낸 이름을 다시 만난 사람의 얼굴이었다. 어머니는 도장을 도로 내 쪽으로 밀며 짧게 말했다. 그 이름은 묻지 마라. 내 아버지 일이다. 그게 다였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머니의 등이 여느 때보다 굽어 보였다. 나는 마루에 남아 그 세 글자를 다시 보았다. 가슴이 뛰었다. 모른다는 말이 아니었다. 묻지 말라는 말이었다. 어머니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고 알면서도 40해를 내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는 소리가 났다. 평소보다 조금 거칠었다. 어머니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그저 그 이름을 다시 들추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어머니를 더 몰아붙일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도 그 이름은 오래 눌러둔 무언가인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물건이 내 손에 있었고 어머니가 지키려는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그 이름 쪽으로 밀었다. 나는 그날부터 아버지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유품 정리라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그 이름의 뒤를 밟는 일이었다. 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검정 수첩이 여러 권 나왔다. 다이어리도 아니고 일기도 아닌 그냥 날짜만 적힌 얇은 수첩이었다. 은행이나 농협에서 새해마다 나눠주던 흔한 수첩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걸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사람이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권을 펼쳤다가 손을 멈췄다. 페이지마다 매달 열 이튿날 자리에만 짧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다른 날은 텅 비어 있는데 오직 12일에만 연필로 그은 짧은 선 하나. 어떤 해는 그 옆에 아주 작게 동그라미가 하나 더 그려져 있기도 했다. 다음 권을 펴도 그랬다. 그 다음 권도 그랬다. 수첩은 연도가 다 달랐고 오래된 것은 종이가 누렇게 사가 손을 대면 바스러질 것 같았다. 나는 수첩을 연도순으로 늘어놓아 보았다. 가장 오래된 것은 글씨에 힘이 있었고 최근 것으로 올수록 선이 흐려지고 손이 떨린 자국이 보였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 손이 떨리면서도 그 열이 튄 날의 선만은 거르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다. 10년, 20년. 그렇게 세다가 그만두었다. 아버지는 40에 가까이 매달 같은 날에만 무언가를 표시하며 살았다.
다른 어떤 날도 아니고 꼭 그날, 무슨 제삿날처럼, 무슨 약속처럼 등에 오한이 지나갔다. 같은 서랍 안쪽에서 낡은 통장이 나왔다. 고무줄로 묶인 통장 뭉치였다. 오래된 것부터 최근 것까지 같은 통장을 여러 번 새로 만든 흔적이었다. 표지가 달아 은행 이름도 흐릿흐릿한 통장이었다. 나는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을 펼쳤다. 예금주 자리에 박정길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도장에 그 이름이었다. 나는 통장을 넘겼다. 거래 내역에는 매달 열 이튿날 같은 금액이 어디론가 빠져나간 기록이 빼곡했다. 아버지가 매달 이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같은 날 그걸 다시 어디론가 붙인 것이었다. 처음엔 얼마 안 되는 돈이었다가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액수가 올라갔다. 물가가 오른 만큼 아버지도 그만큼씩 올려보냈다. 통장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 열 이튿날의 숫자가 이어졌다. 10년, 20년, 30년. 마지막 송금은 아버지가 편찮으시기 몇 달 전이었다. 손이 떨려 글씨도 못 쓰던 아버지가 그 몸으로도 그 열 이튿날만은 지켰던 것이다. 나는 통장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표지 안쪽에는 아버지 글씨로 아주 작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는데 오래되어 지워지고 두 글자만 남아 있었다. 그마저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남의 이름으로 된 통장, 매달 같은 날 빠져나간 돈, 40해.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부끄럽지만 아주 흔한 의심이었다. 아버지에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집이 있었나? 그 인색하던 사람이, 정작 우리한테는 새순물도 데우지 말라 하던 사람이 남의 이름을 빌려 딴 살림에 돈을 대고 있었나? 한번 그 의심이 들자 그동안 이상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그쪽으로 줄을 서는 것 같았다. 명절이면 어딘가에 다녀오던 아버지, 새벽에 집을 나서던 발소리,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짓던 그 알 수 없는 표정. 나는 아버지를 의심하는 내가 싫으면서도 그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40해를 돈을 붙였다면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 나는 그 이유가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다. 그 의심을 품은 채 나는 오빠를 불렀다. 상철 오빠가 왔다. 오빠는 아버지 장례 뒤로 부쩍 자주 집에 들렀다. 겉으로는 어머니를 챙긴다는 거였지만 나는 오빠가 사실 집안 재산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았다. 오빠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 오래 다니던 회사를 몇 해 전에 그만두고 이런저런 장사를 하다 손해를 본 뒤로 마음이 늘 쫓기는 사람 같았다. 나는 통장과 수첩을 마루에 펼쳐놓고 오빠에게 보였다. 매달 12일 박정길이라는 이름, 40해. 오빠는 통장을 넘겨보더니 얼굴빛이 변했다. 그리고 내가 제 말을 정리하기도 전에 내뱉었다. 아버지, 딴 집 있었네. 오빠의 목소리엔 놀라움보다 계산이 먼저 들어있었다. 그럼 그동안 이 집으로 들어왔어야 할 돈이 저리로 샜다는 거 아니냐고. 그 여자하고 자식이 있으면 나중에 상속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오빠는 벌써 그 이름을 상속 다툼의 상대로 세우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오빠는 아버지 물건 앞에서 그런 계산부터 하고 있었다. 나는 오빠의 그 말이 견디기 어려웠다.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물건 앞에 앉아서 돈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오빠에게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고 했다. 그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벌써 그러느냐고. 오빠는 코웃음을 쳤다. 남의 이름으로 통장 파서 40에 돈 보낸 게 뭐겠느냐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좋은 일이겠느냐고. 오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오빠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그 자리에서 다 쏟아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자기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고. 장남이라고 무거운 짐만 지웠지. 정작 다정한 눈길 한 번 준 적 없다고. 그렇게 우리한테는 인색하던 사람이 남한테는 40해를 퍼줬다니. 그게 더 기가 막힌다고. 나는 오빠의 그 말 속에서 오빠가 오래 품어온 상처를 봤다. 오빠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아닌 누군가를 더 마음에 두었다는 사실이 아팠던 것이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나는 그걸 의심으로, 오빠는 그걸 분노로 드러냈을 뿐이다. 나는 더 다투기 싫어 입을 다물었다. 오빠가 돌아간 뒤 나는 마루에 오래 앉아 있었다. 환멸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한 것이 가슴 밑바닥에 고였다. 근데 이상하게도 오빠가 돈 얘기를 할수록 나는 오히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란 생각에 매달리게 되었다. 새순물도 데우지 말라던 아버지가 딴살림을 차렸다? 그 인색함과 딴살림은 도저히 한 사람 안에 놓이지 않았다.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아야만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다시 아버지 방에 앉았다. 수첩과 통장을 앞에 두고 아버지의 지난 시간을 되짚다 보니 잊고 있던 어린 날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내가 17살쯤이었을 것이다. 겨울이었고 나는 오줌이 마려워 새벽에 눈을 떴다. 방문 틈으로 마당이 보였다. 아버지가 새벽에 리어카에 무언가를 싣고 있었다. 연탄이었다. 우리 집 광에 있던 연탄을 아버지가 절반쯤 리어카에 옮겨 싣고 그 위에 쌀자루 하나를 얹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나는 문틈으로 그걸 봤다. 아버지는 이른 새벽 아무도 깨지 않은 골목으로 그걸 끌고 나갔다. 바퀴가 언 땅에 서걱거렸다. 나는 그때 아버지가 그걸 내다 파는 줄 알았다. 우리 집이 하도 가난하니까 연탄이라도 팔러 가나 보다 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게 부끄러웠다. 아침에 광을 보니 연탄이 줄어 있었고 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연탄을 팔러 갔느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잠깐 나를 보더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세수나 하라고 했다. 그러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뒤로 그 일을 잊고 살았다. 수십 년을 잊고 살다가 그 낯선 도장과 통장을 앞에 두고서야 그 새벽이 다시 떠오른 것이다. 그 장면이 왜 하필 그날 밤에 되살아났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그런 새벽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명절 앞이면 꼭 어딘가에 다녀왔다. 설이나 추석 전날이면 아버지는 새벽같이 나갔다가 저녁에야 돌아왔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디 갔느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우리도 언제부턴가 묻지 않게 되었다. 그게 우리 집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아버지가 어디를 다녀오든 아무도 캐묻지 않는 것. 우리한테는 그렇게 아끼면서 어디론가 쌀을 실어 나르던 사람. 나는 그 리어카의 뒷모습을 오래 떠올렸다. 눈이 살짝 덮인 새벽 골목을, 아버지가 입김을 뿜으며 리어카를 끌고 가던 뒷모습. 바퀴가 얼어붙은 땅에 서걱서걱 소리를 내던 것까지 이제 와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그때 그게 부끄러웠다. 남들 아버지는 양복 입고 출근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새벽에 리어카나 끈다고. 그런데 이제 보니 그 리어카에 실린 건 우리가 아껴서 남은 것이었을지도 몰랐다. 아끼던 게 아니라 아껴서 어딘가로 보내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 생각이 들자 아버지에 대한 오랜 원망이 조금 흔들렸다.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었다. 아버지 임종 때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며칠을 병원에서 보냈다. 정신이 오락가락했고 말도 거의 못하셨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가 눈을 감은 채 무언가를 자꾸 웅얼거렸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귀를 가까이 댔다. 아버지는 아주 흐린 소리로 정길이 하는 것 같은 말을 흘렸다. 나는 그때 그게 헛소리인 줄 알았다. 정신이 흐려진 사람이 옛날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련히 했다. 정길이가 누구냐고 여쭐 새도 없이 아버지는 다시 잠에 빠졌고 다음날 저녁에 숨을 거두셨다. 그 이름이었다. 박정길. 아버지가 마지막 밤에 부른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었다. 나는 그걸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는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을 불렀다. 딴살림 여자를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오래 마음에 짊어진 무언가를 마지막으로 내려놓으려는 사람의 소리에 가까웠다.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병상에서 유난히 손을 자주 움직였다. 무언가를 쥐려는 듯 허공에 손을 뻗었다가 내리곤 했다. 나는 그게 그저 아픈 사람의 몸짓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생각하니 아버지는 그 도장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40해를 손에 쥐고 산 그 물건을 마지막 순간에도 찾고 있었는지도. 나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더 하려 했는지, 무엇을 주려 했는지 끝내 묻지 못했다. 나는 병실에서 아버지 손을 그저 잠깐 잡았다 놓았던 그날의 내 손이 부끄러웠다. 살가운 말 한마디 못하고 서먹하게 손만 잡았다 뗀 딸. 나는 아버지가 인색하고 정 없는 사람이라고 미워하느라 마지막까지도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게 아버지와 나의 마지막이었다. 아버지는 그 서먹한 딸의 손을 잡고 죽은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다. 이튿날 저녁 나는 어머니 곁에 앉았다.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보지도 않으면서 화면만 향해 계셨다. 저녁을 물리고 난 뒤였고 방 안은 조용했다. 나는 한동안 어머니 곁에 그냥 앉아 있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잘 꺼내지 못했다. 우리 집은 원래 말이 적은 집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물어야 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정길이라는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불렀어요. 나 그거 들었어요. 대체 누구예요? 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잠깐 움찔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그러다 화면을 향한 채로 아주 짧게 말했다. 내 아버지 군대 친구다. 그게 다였다. 군대 친구라는 말 뒤로 어머니는 다시 입을 닫았다. 나는 더 물으려다 그만두었다. 어머니의 옆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컸다. 딴 살림 여자가 아니었다. 군대 친구 남자였다. 나는 그 순간 내가 품었던 흔한 의심이 부끄러웠다. 오빠와 마루에 앉아 아버지의 딴 살림을 의심하던 게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부끄러웠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다면 왜 남의 이름으로 도장을 파고 통장을 만들었는지가 더 알 수 없어졌다. 군대 친구의 이름으로 40해를 무언가를 붙인 사람. 친구가 살아있다면 그럴 리가 없으니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다.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제 어디를 봐야 할지 실마리를 잡은 셈이었다. 나는 아버지 방을 다시 뒤졌다. 이번엔 장롱 위 칸까지 손을 뻗었다. 먼지 앉은 이불 사이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 젊은 시절 사진, 어머니와의 결혼 사진, 우리 남매 어릴 적 사진. 그 사이에 흑백 사진 한 장이 유독 손을 많이 탄 듯 귀퉁이가 달아 있었다. 군복을 입은 두 청년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찍은 사진이었다. 한 사람은 분명 젊은 날의 아버지였다. 20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얼굴. 그 옆에 선 청년은 아버지보다 조금 키가 크고 웃는 눈이 서글서글한 사람이었다. 나는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다. 아버지 글씨였다. 성두 청길, 1951년 겨울. 나는 그 자리에 굳었다. 성두는 아버지 이름이었다. 그리고 청길, 도장의 그 이름, 통장의 그 이름. 아버지가 죽어가며 부른 그 이름.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진 속에서 아버지 옆에 서서 웃고 있는 청년이었다. 나는 사진 속 두 청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둘 다 앳된 얼굴이었다.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를 나이. 군복은 몸에 맞지 않게 컸고 뒤로는 눈 쌓인 산이 흐릿하게 보였다. 정길이라는 청년은 아버지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웃는 눈이 서글서글했다. 사진 속에서 그 청년은 아버지보다 더 밝아 보였다. 아버지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런 아버지를 정길이 끌어당겨 웃기려는 것 같은 순간이 그 한 장에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을 한번 크게 골랐다. 오래 참았던 숨 같았다. 아버지에게는 20살 겨울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진을 찍은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이 아버지의 마흔의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도장에도 통장에도 수첩의 그 열 이튼 날에도 나는 이 사진 한 장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꿰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제 남은 건 이 정길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가 그 이름을 40해나 짊어졌는지였다. 사진을 손에 쥐고 있으니 아버지가 평생 전쟁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새삼 떠올랐다. 그 나이대 어른들은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면 옛날 군대 이야기, 전쟁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었다. 동네 노인들이 모이면 누구는 어디서 총을 맞았네, 누구는 어디까지 밀려갔네 하는 이야기가 끝이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자리에서 늘 입을 다물었다. 누가 전쟁 이야기를 물으면 아버지는 그저 담배만 태우다 자리를 떴다. 나는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제 보니 아버지는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겨울 친구가 자기 대신 죽은 그 밤을 어떻게 술자리 안주거리로 꺼낼 수 있었겠는가. 아버지에게 전쟁은 무용담이 아니라 평생의 빚이었다. 그러니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고 혼자 도장을 쥐고 혼자 열 이튼 날에 선을 긋고 혼자 리어카를 끌었다. 나는 아버지가 그 무거운 걸 40해나 혼자 지고도 어떻게 그리 태연히 살았는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했다. 이제 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했다. 통장에 찍힌 송금처 정보를 들고 나는 읍사무소로 갔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남의 이름으로 된 통장, 옛날 주소, 오래전에 끊긴 기록.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통장이 나왔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했다. 직원은 난감해하면서도 통장 뒤편에 오래 남아있던 상대편 계좌와 몇 가지 단서를 함께 짚어주었다. 옛날 주소로 사람을 찾는 일은 여러 번 헛걸음을 하게 했다. 동네 이름이 바뀌어 있었고 번지도 새로 정리되어 예전 주소로는 찾을 수 없는 곳이 많았다. 나는 며칠을 그 일에만 매달렸다. 오래된 지도를 펴놓고
바뀐 집원을 하나하나 대조했다. 그렇게 짜맞추자 돈이 40해 동안 흘러간 한 동네가 드러났다. 그 돈은 늘 같은 곳으로 갔다. 도시 변두리의 오래된 동네였다.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 목적지가 아버지의 마음이 40해를 향해 있던 곳이라는 걸 나는 알았다. 나는 그 주소를 손바닥에 적었다. 가슴이 막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길 끝에 아버지의 진짜 얼굴이 있을 것만 같아 마음을 다잡았다. 그 동네를 찾아간 건 며칠 뒤였다. 그 며칠 동안 나는 몇 번이나 마음을 접었다 폈다. 굳이 찾아가야 하나? 그냥 도장과 통장을 없애고 아버지의 비밀을 비밀인 채로 묻어두는 게 모두에게 편한 일 아닌가. 오빠는 그러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마지막 밤에 부른 그 이름을 그냥 묻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40해를 쥐고 간 무언가를 딸인 내가 끝내 모른 채로 보내는 건 아버지에게 못할 짓 같았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내린 곳은 낮은 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오래된 동네였다. 재개발을 비껴간 듯한 골목이었다. 좁은 길에 연탄재가 놓여있고 담벼락엔 오래된 세간이 기대어 있었다. 나는 손바닥의 주소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며 골목을 걸었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담벼락마다 저녁 짓는 냄새가 배어나왔다. 어느 집에선가 도마질 소리가 났고 어느 집에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평범한 저녁의 소리들 사이를 걸으며 나는 아버지도 이 골목을 이렇게 걸었겠구나 생각했다. 40해 동안 명절마다 주소의 그 집 앞에 서기까지 나는 몇 번을 멈췄다. 파란 대문에 낡은 문패가 걸려 있었다. 칠이 벗겨진 문패에는 아버지가 남긴 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성이 적혀 있었다. 나는 초인종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 내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나? 아버지 대신 사과를 하러 온 건가? 아니면 우리 돈을 돌려받으러 온 건가? 나조차 내 마음을 몰랐다. 손끝이 떨렸다. 대문 안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았다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결국 초인종을 못 누르고 돌아섰다. 골목 끝까지 걸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기를 2번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나는 마음을 정했다.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면 나는 평생 이 이름을 모른 채로 살 것이었다. 손이 자꾸 떨려 나는 주먹을 한번 쥐었다 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만에 대문이 열렸다. 아주 늙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등이 많이 굽고 얼굴에 세월이 골처럼 팬 노인이었다. 여든이 훨씬 넘어 보였다. 나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우물거렸다. 저 혹시 박정길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그 말을 꺼내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며 나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어두운 데서도 할머니의 눈이 나를 훑는 게 느껴졌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성두 딸인가? 나는 그 자리에 굳었다. 이 낯선 노인이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것도 우리 성이 아닌 아버지 이름 성두를. 자네 어떻게 아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그러곤 혼잣말처럼 성두가 같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이 노인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40해를 매달 열이튿날에 오던 돈이 끊긴 걸로 이제야 짐작하는 얼굴이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은 채 대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게. 자네 아버지가 40해를 드나든 집일세. 나는 그 마루에 올라앉았다. 오래된 집이었다. 방 2칸의 좁은 마루, 낡은 부엌이 전부인 집이었다. 세간은 단출했지만 어디 하나 흐트러진 데가 없었다. 벽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아까 내가 아버지 장롱에서 본 것과 똑같은 흑백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군복 입은 2 청년. 아버지와 아버지 옆에 그 서글서글한 눈. 우리 집 장롱 속에 있던 그 사진과 똑같은 것이 이 집 벽에도 40해를 걸려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목이 메었다. 아버지와 이 집은 한 장의 사진을 나눠가지고 40해를 살아온 사이였다. 할머니는 내가 가져간 통장을 보고 오래 어루만졌다. 손끝으로 표지를 쓸다가 통장을 펼쳐 그 열이튿날의 숫자들을 짚어보았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다. 그래, 매달 열이튿날이었지. 정길이 생일이야. 자네 아버지가 우리 정길이 생일을 저 세상 갈 때까지 안 잊었어. 40해를 하루도 어긴 적이 없어. 명절이면 몸소 오고 못 오는 달이면 꼭 이날 돈을 붙였지. 나는 그 12일이라는 날짜가
아버지 수첩의 그 줄이라는 걸 알았다. 매달 열이튿날의 그 짧은 선. 그건 아버지가 이 집에 돈을 붙인 날의 표시였다. 아니, 친구의 생일을 기린 표시였다. 40해 동안 매달 같은 날.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처음 몇 해는 자네 아버지도 형편이 어려웠는지 봉투가 얇을 때도 있었어. 그래도 걸은 적은 없었지. 나는 그 얇은 봉투가 우리 집 세숫물이고 교복값이었겠구나 생각했다. 할머니는 통장을 내 손에 도로 쥐어주며 이제 이건 자네가 가지고 있어야지 했다. 자네 아버지가 남긴 걸세. 나는 그 통장을 두 손으로 받았다. 손이 조금 떨렸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겨울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오래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남에게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1951년 겨울, 아버지와 정길이라는 청년은 같은 부대에 있었다. 둘은 한 고향 사람도 아니었는데 전선에서 만나 형제처럼 지냈다고 했다. 정길은 할머니의 외아들이었다.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운 할머니에게 정길은 세상의 전부였다. 그 아들이 전쟁에 끌려갔고 할머니는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빌었다. 정길은 편지에 늘 성두라는 친구 이야기를 썼다고 했다. 어머니, 여기 성두라는 동무가 있는데 저를 참 잘 챙깁니다. 나중에 전쟁 끝나면 성두랑 같이 어머니 뵈러 가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아직도 외우고 있었다. 어느 밤 부대가 급히 밀려 내려오던 길에 총격이 있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 쓰러졌고 정길이 아버지를 끌어 언패물 뒤로 밀어 넣었다. 정길은 아버지를 감싸다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21살이었다. 아버지는 그 밤에 정길의 피를 뒤집어 쓰고 살아남았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며 마른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우리 정길이가 자네 아버지를 살렸어. 그 말을 하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목소리라기엔 너무 잔잔했다. 자네 아버지는 그 은혜를 평생 갚은 게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른 배추처럼 숨이 죽는 기분이었다. 할머니는 아들을 앗아간 그 밤을 원망하는 대신 아들이 살린 사람을 아들처럼 품고 40해를 살아온 것이었다. 나는 마루에 앉은 채 숨을 겨우 쉬었다. 목을대가 아팠다. 딴살림. 며칠 전 내가 아버지를 향해 품었던 그 흔한 의심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남의 이름으로 도장을 판 것은 죄를 감추려던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죽은 친구를 대신해 그 친구의 이름으로 살았다. 정길이 살아있었다면 제 어머니를 부양했을 테니 아버지가 그 이름을 빌려 대신 부양한 것이었다. 도장에 정길의 이름을 새긴 것도 통장을 정길의 이름으로 만든 것도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려는 아버지 나름의 방식이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전쟁이 끝나고 몇 해 뒤 낯선 청년이 이 집을 찾아왔다고 했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할머니에게 큰 절을 하고는 정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했다. 할머니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아버지가 마당에 엎드려 일어나질 못했다고. 어머니, 제가 정길이 대신 죽었어야 했습니다 하고 울었다고. 할머니는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며 네가 살았으니 정길이도 산 거다 하고 말했다 한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이 집의 아들 노릇을 했다. 명절이면 말없이 다녀갔고 할머니가 편찮으면 약값을 댔다. 김장철이면 배추를 실어 왔고 겨울이면 연탄을 들여놓았다. 나는 그 대목에서 아버지가 새벽에 리어카로 실어 나르던 연탄과 쌀이 어디로 갔는지 비로소 다 알았다. 우리 집 광에서 사라지던 것들이 이 집 부엌으로 왔던 것이다. 매달 열이튿날, 그날이 정길의 생일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친구의 생일마다 그 어머니에게 돈을 붙였다. 40해를 하루도 어기지 않고. 할머니는 아버지가 이 마루에 앉아있던 모습을 이야기했다. 늘 오래 앉아있지 않았고 말도 별로 없었고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간 적이 없었다고. 그저 방을 둘러보고 벽에 걸린 사진을 한번 올려다보고 할머니 손을 한번 잡고 돈 봉투를 두고 갔다고. 할머니가 밥이라도 먹고 가라붙들면 아버지는 늘 집에 식구가 기다린다며 서둘러 일어났다고 했다. 자네 아버지는 여기 와서도 자기 얘긴 한마디도 안 했어. 자식이 몇인지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걸 내가 물어도 그냥 웃기만 했지. 나는 그 웃음을 안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가 곤란할 때 짓던 그 어색한 웃음. 우리 집에서도 아버지는 그렇게 웃었다. 나는 그 대목에서 아버지가 왜 우리한테 그토록 인색했는지를 알았다.
세수물을 데우지 못하게 하고 전등을 끄고 다니게 하고 옷 한 벌을 10년씩 입던 아버지. 그 아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알았다. 우리 집 광에서 사라지던 연탄, 새벽에 리어카에 실려 나가던 쌀자루. 아버지는 자기 식구에게서 아껴 죽은 친구의 어머니에게 보냈다. 나는 아버지가 인색한 사람인 줄 알고 62해를 살았는데 아버지는 인색한 게 아니라 마음을 반으로 갈라 산 사람이었다. 한쪽은 우리에게, 다른 한쪽은 그 겨울에 두고 온 친구에게. 나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이 집에서 우는 건 40해를 이 집을 지켜온 할머니. 앞에서 염치 없는 일 같았다. 할머니는 벽에 걸린 사진을 올려다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나도 그 사진을 봤다. 서글서글한 눈의 청년, 21살에 멈춘 얼굴. 그 옆에 젊은 아버지. 나는 그때서야 아버지의 그 사진이 왜 그렇게 귀퉁이가 달았는지 알았다. 아버지도 밤마다 그 사진을 꺼내 봤을 것이다. 도장을 찍지도 않으면서 손에 쥐어보기만 하던 것처럼 사진도 그렇게 꺼내 봤을 것이다. 할머니가 문득 말했다. 자네 아버지가 늘 미안해했어.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한테 미안하다고. 정길이 목까지 챙기느라 정작 제 자식들한테 못해준 게 많다고. 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아버지가 우리를 잊고 산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못해주는 걸 늘 마음에 쥐고 살았다. 그러면서도 이 집을 향한 그 열이튼 날의 약속을 끝내 놓지 못했다. 두 마음 사이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저울질했을지 나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었다. 우리 집이 왜 그렇게 아꼈는지, 왜 아버지가 교복값 앞에서도 그렇게 오래 뜸을 들였는지 이제 다 알 것 같았다. 아버지는 우리한테 인색했던 게 아니라 두 집 살림을 한 몸으로 지느라 늘 모자랐던 것이다. 세숫물을 데우지 못하게 하고 전등을 끄고 다니게 하고 옷 한 벌을 10년씩 입던 그 지독한 절약이 사실은 이 마루로 오는 돈봉투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인색한 사람인 줄 알고 62해를 살았는데 아버지는 인색한 게 아니라 마음을 반으로 갈라 산 사람이었다. 한쪽은 우리에게, 다른 한쪽은 그 겨울에 두고 온 친구에게. 나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이 집에서 우는 건 40해를 이 집을 지켜온 할머니. 앞에서 염치 없는 일 같았다. 정작 아들을 잃은 사람은 이 할머니인데 딸인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운단 말인가. 나는 아버지가 그 오랜 세월 얼마나 무거운 걸 혼자 지고 살았는지를 그 마루에 앉아서야 겨우 짐작했다. 해가 다 진 뒤에야 나는 그 집을 나섰다. 할머니는 대문 밖까지 나와 나를 배웅했다. 지팡이를 짚고 선 그 작은 몸이 어두운 골목에 오래 서 있었다. 또 오게 하고 할머니가 말했다. 자네 아버지가 앉던 자리에 자네가 앉으니 꼭 정길이 손주라도 온 것 같네. 나는 그 말에 목이 메어 겨우 인사만 하고 돌아섰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버지도 40해 동안 저 배웅을 받으며 돌아섰겠구나 싶었다. 집을 나서는 길에 나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매달 열이튿날 어디에 돈을 붙이는지, 그 이름이 누구인지, 왜 우리 집이 그토록 아꼈는지. 어머니는 40해를 알면서도 내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묻지 말라던 그 한마디.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어머니의 40해를 생각했다. 남편의 마음 한쪽이 늘 다른 집, 다른 어머니, 죽은 친구에게 가 있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함께 산 세월. 어머니는 그걸 원망했을까? 아니면 함께 짊어졌을까?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젊은 어머니가 남편이 남의 어머니에게 돈을 붙이는 걸 지켜보며 어떤 밤을 지냈을지 나는 이제야 헤아려 보았다. 살림이 빠듯한데 매달 돈이 그 집으로 나가는 걸 보며 어머니는 왜 한 번도 크게 다투지 않았을까? 아마 어머니도 그 사연을 아니까 차마 말릴 수 없었을 것이다. 죽은 사람의 어머니에게 가는 돈을 어떻게 아깝다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서늘했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그 오랜 세월 품었을 서운함의 무게가 아버지의 죄책감만큼이나 무겁다는 걸 그 골목을 빠져나오며 처음으로 느꼈다. 아버지의 비밀은 사실 어머니의 비밀이기도 했다. 두 사람이 40해를 함께 지고 온 짐이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아버지 방을 다시 정리했다. 이번엔 무언가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걸 제대로 거두려는 마음이었다.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는 아버지 물건 하나하나가 그저 치워야 할 짐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달랐다. 아버지가 쓰던 돋보기, 끝까지 접어보던 신문, 눌린 방석.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가 아끼느라 10년을 입은 낡은 양복 안주머니까지 뒤졌다. 거기서 낡은 버스표 몇 장이 나왔다. 그 집으로 가는 노선의 표였다. 책상 서랍 맨 안쪽, 수첩들 밑에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오래되어 접힌 자리가 다 삭은 종이었다. 나는 그걸 조심스럽게 폈다. 아버지 글씨였다. 젊은 날의 글씨인지 획이 지금보다 힘이 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길이 목까지 산다. 정길이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안다. 이 약속을 어기면 나는 그날 그 자리에서 죽은 것으로 안다. 날짜는 전쟁이 끝나고 몇 해 뒤였다. 나는 그 종이를 든 손을 내려놓지 못했다. 20살 남짓한 청년이 친구의 피를 뒤집어 쓰고 살아 돌아와 혼자 이런 각서를 써서 품고 살았다. 누구에게 보이려던 것도 아니었다. 변호사가 공증한 것도 누구와 주고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이었다. 정길이 목까지 산다. 정길이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안다. 나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짚어보았다. 젊은 아버지가 이 종이를 앞에 두고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전쟁에서 막 돌아와 밤마다 그 겨울의 총성을 다시 듣던 20살의 아버지. 아버지는 살아남은 게 죄스러워 스스로에게 이런 약속을 지워놓고서야 겨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40해를 지켰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인색했던 것도, 옷 한 벌을 10년씩 입은 것도,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던 것도, 명절마다 말없이 집을 나서던 것도 전부 이 한 줄 때문이었다. 이 한 줄이 아버지의 평생을 붙들고 있었다. 나는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다. 그런데도 어깨가 자꾸 흔들렸다. 마루에 혼자 앉아 나는 오래 울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종이를 봤다면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넸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없고 나는 종이 한 장을 붙들고 뒤늦게 울고 있었다. 아버지가 40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 종이 한 장이 다 말해주고 있었다. 각서를 손에 쥐고 있으니 그동안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이어졌다. 도장 2개, 남의 이름으로 된 통장, 매달 열 이튿 날의 그 짧은 선. 나는 아버지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다. 이제 그 열 이튿 날의 선들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 그 짧은 연필 자국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다. 그건 그냥 표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친구에게 보내는 40해치의 인사였다. 정길의 생일. 아버지는 친구의 생일마다 돈을 붙이고 그날을 수첩에 그어 표시했다. 40해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어떤 달은 그 옆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었는데 아마 정길의 기일이 든 달이었거나 아버지가 그 집에 직접 다녀온 달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가 흐린 소리로 부른 정길이라는 이름. 그건 헛소리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약속의 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내가 대신 붙일 수 있겠느냐고, 아니면 이만하면 되었느냐고 아버지는 죽어가며 친구에게 묻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제 자기가 가면 그 열 이튿 날의 돈이 끊길 것을 걱정했는지도 모른다. 40해를 지킨 약속이 자기 죽음으로 끊기는 게 아버지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걸렸을 수도 있다. 나는 병실에서 아버지 손을 그저 잠깐 잡았다 놓았던 게 다시 사무쳤다. 아버지가 무얼 쥐고 살았는지 그때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 집은 제가 챙길게요. 하고 말해드렸을 것이다. 그 한마디를 못한 게 두고두고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그 각서와 사진과 도장을 챙겨 어머니 앞에 앉았다. 어머니는 내가 그 집에 다녀온 걸 이미 아는 눈치였다. 며칠째 내가 어디를 다니는지, 무엇을 찾는지 어머니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도장 2개를 마루에 나란히 놓았다. 우리 성이 새겨진 도장과 박정길이라 새겨진 도장. 그 사이에 아버지의 각서를 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보더니 잠시 눈을 감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래 참았던 것을 놓듯이 처음으로 속갯말을 했다. 알았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다 알았어. 내 아버지가 첫날 밤에 그러더라. 나한테는 지켜야 할 약속이 하나 있다고. 그걸 아는 사람하고만 살 수 있다고.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라고 했지. 그게 이 집이었어. 어머니는 도장을 손끝으로 만졌다. 네 아버지가 그 집에 다녀오는 날이면 나는 밤새 잠을 못 잤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야. 그 사람 마음 한쪽이 늘 거기 가 있는 게 나는 그게 서러웠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살림을 아껴도 채울 수 없는 자리가 그 사람 안에 있었어. 40해를. 나는 그 자리를 늘 곁눈으로 보면서 살았다. 그런데 그걸 어디 대고 말하겠니? 죽은 사람 어머니한테 가는 돈을 내가 어떻게 아깝다 하겠어. 내가 서운하다고 하면 나는 그만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였어. 그래서 40해를 입을 다물었지. 어머니는 거기까지 말하고 오래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소리에 40해가 다 실려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서야 이 집에서 40해를 가장 조용히 아팠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아버지는 죄책감을 지고 살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는 그 죄를 갚는다는 방향이라도 있었다. 매달 열 이튿날 그 집으로 향하는 마음이라도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곁에서 함께 지고도 아무 방향도 없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살았다. 남편의 마음 반쪽이 늘 비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빈자리를 채워달라 조를 수도 없었다. 채워달라 조르는 순간 어머니는 죽은 사람과 그 어머니에게 야박하게 구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손은 아버지 병실에서 내가 잡았던 아버지 손처럼 거칠고 마디가 굵었다. 평생 살림하느라 마디가 굵어진 손이었다. 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엄마, 그동안 고생했어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 손 안에서 잠깐 손을 떨더니 됐다 하고 짧게 말했다. 그 됐다는 말에 40해의 서운함이 다 들어있는 것 같기도 했고 이제는 다 지나갔다는 체념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앉아 있었다. 마루 밖으로 서리 내린 마당이 희끗하게 보였다. 배추가 서리를 맞아 잎끝이 살짝 얼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그 집 이야기를 다 했다. 정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왜 그 이름으로 40해를 살았는지, 각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오빠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잠긴 목소리로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구나 하고 말했다. 오빠의 그 한마디에 나는 오빠가 아버지에게 품었던 오랜 서운함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다. 우리 둘 다 아버지를 반쪽만 알고 미워했던 것이다. 며칠 뒤 나는 그 낯선 도장을 어떻게 할지 정했다. 오빠도 이제는 없애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도장은 아버지가 40해를 손때가 나도록 쥐고 산 물건이었다. 그건 아버지가 친구를 잊지 않으려고 만든 이름이었다. 나는 그 도장을 정길의 어머니에게 돌려드리기로 했다. 그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 집 장롱이 아니라 그 이름을 낳은 어머니 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40해를 대신 품어준 이름을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아갔다. 이번엔 어머니가 담근 김치를 한 통 들고 갔다. 어머니가 그러라고 했다. 그 집에 갈 거면 김치라도 가져가라고. 어머니의 그 말에 나는 어머니가 마침내 그 집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걸 알았다. 파란 대문 앞에서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나를 보고 반가워하며 손을 잡았다. 나는 김치통을 마루에 내려놓고 도장을 꺼냈다. 할머니에게 도장을 건네며 이건 아버지가 정길 씨를 잊지 않으려고 만든 것 같다고, 이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그 도장을 두 손으로 받아 오래 어루만졌다. 손잡이에 반질반질한 손때를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다시 쓸었다. 그러곤 벽에 걸린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정길아, 내 이름이 집에 왔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주름을 따라 내렸다. 할머니는 도장을 사진 밑 선반에 올려놓았다. 아버지 인감 옆에서 40해를 지낸 그 도장은 그렇게 제 이름의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도장이 선반에 놓이는 걸 보며 아버지의 40해가 그제야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놓이는 것 같았다. 돌아오는 길, 나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늦가을 들판을 오래 바라보았다. 추수가 끝난 논은 텅 비어 있었고 뱃단을 태우는 연기가 여기저기 피어올랐다. 나는 아버지가 40해 동안 이 길을 오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명절마다, 정길의 생일마다, 버스가 없던 시절엔 걸어서, 리어카를 끌고서 그 긴 세월의 길을 아버지는 늘 혼자 다녔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그저 약속이니까. 집에 오니 마당의 배추는 다 절여져 있었고 어머니는 김칫솔을 버무리고 계셨다. 붉은 양념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 있었다.
나는 소매를 걷고 어머니 곁에 앉아 배추를 함께 버무렸다. 손이 시렸다. 소금물에 절인 배추에서는 알싸한 냄새가 났다. 어머니와 나는 아무 말 없이 배추에 소를 넣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예전과는 달랐다. 예전엔 서로 할 말이 없어서 조용했다면 이제는 서로 다 알아서 조용한 것이었다. 어머니가 문득 내 아버지가 김장김치를 참 좋아했다 하고 말했다. 나는 그 김치가 어디로도 갔겠구나 생각했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나는 배추를 버무리며 아버지를 다 알지 못한 채로 보낸 것을 생각했다. 62해를 아버지 딸로 살았는데 정작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버지가 떠난 뒤에야 알았다. 이제 물어볼 사람도 없다. 아버지가 그 겨울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정길이 쓰러지던 순간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40해 동안 어떤 밤을 지냈는지 나는 끝내 다 알 수 없을 것이다. 그 각서 한 줄과 수첩의 선들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아버지 안에는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 뒤로 나는 어머니와 의논해 매달 열 이튿날이 되면 그 집에 안부를 전하기로 했다. 큰 돈은 아니어도 아버지가 40해를 이어온 그 날을 그냥 끊어버리기가 어려웠다. 할머니가 얼마나 더 사실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동안은 그 열 이튿날을 비우고 싶지 않았다. 오빠도 그러자고 했다. 우리 남매가 아버지의 그 약속을 이제 조금 나눠지기로 한 셈이다. 가끔 나는 아버지가 남긴 그 각서의 한 줄을 떠올린다. 정길이 못까지 산다. 나는 그 말이 아버지가 우리를 덜 사랑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안다. 아버지는 두 몫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늘 무언가에 쫓기듯 아꼈고,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 펴보이지 못했다. 무뚝뚝한 얼굴 뒤에 아버지는 20살 겨울부터 짊어진 무게를 숨기고 있었다. 그게 아버지였다.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산 세월이 길었는데 이제는 그 원망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 그게 이해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뒤늦은 미안함인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어쩌면 그 셋이 다 섞인 것일지도 모른다. 아버지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못 해드린 것, 병실에서 그 손을 얼른 놓아버린 것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건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자국이다. 다만 설이 내린 아침마다 나는 아버지가 새벽에 끌고 나가던 리어카의 뒷모습을 생각한다. 입김을 뿜으며 언 골목을 서걱서걱 걸어가던 그 뒷모습을 이제는 미워하지 않는다.